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인천 경영 포럼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국립암센터는 그 일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립암센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요, 사망 원인 1등이 뭐죠? 암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등은 심장질환이고요. 심장질환은 심혈관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망가진다는 뜻이고요. 3등이 폐염이고 4등이 뇌혈관질환입니다. 그런데 2등의 심혈관질환과 4등의 뇌혈관질환은 사실은 같은 병이에요. 혈관이 상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등, 4등은 똑같은 병이고 3등은 폐염인데 이제 폐염에 걸리는 이유는 이제 그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1등이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2, 3, 4등을 합해도 1등이 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암이 너무나 압도적인데 문제는 또 암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을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향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암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예.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요. 암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잘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암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방을 하려면은 암의 원인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흡연이 30%, 그 다음에 음식과 비만이 30%, 그리고 감염이 바로 19%, 그러니까 30, 30,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0%가 세 가지 안에 있습니다. 흡연과 음식과 감염, 그 다음에 음주가 또 5%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먼저 위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안 걸리는 겁니다. 안 걸리는 거. 그러면 위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위암의 원인은 짠 음식. 우리가 너무 짜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염분을 적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탄 음식인데 고기를 안 태우는 게 중요합니다. 누룽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태우면은 그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기 탄 거 아깝다고 다 드시면 안 돼요. 고기 탄 부분은 다 잘라서 없애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있어요. 우리 몸에 위에 가끔 여러분들 속 쓰릴 때 있을 거예요. 위에 산이 있다는 말은 다 들으셨죠? 근데 위에 산이 있는데 그 위 산이 화학적으로 무슨 산일까요? 그 위 산이 화학에서 말할 때는 무슨 산일까요? 누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염산입니다. 염산. 여러분들 화학에서 공부하셨죠? 산 중에서 강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염산과 황산이라고 들으셨죠? 초산은 약산이고요. 근데 염산이라는 강산이 우리 위에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위에 강산이 있는 거예요? 왜 위에서 강산이 분비됩니까? 여러분들 속쓰리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소화시키려고. 근데 그건 딱 정답은 아니에요. 뭘까요? 비슷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몸에 우리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올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 항상 국경선이 위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가장 많은 게 이불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불 통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깨끗한 것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도 있고 어린애들 왜 가끔 막 흙도 먹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안 하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병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균들을 죽이려고 위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산으로 다 병균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산이 존재하는 위에 그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강산이 존재하는데 미생물이 존재하냐, 이런 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다 의심했어요. 설마 그게 진짜일까 그랬는데 진짜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위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시경 하다 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다는 말씀을 가끔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궤양이 같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해야 되고요. 궤양이 없을 때는 꼭 치료하라라는 말을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이게 위암의 원인이라는 게 지금 거의 명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치료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주 내지 2주 정도 항생제를 먹으면 됩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1주 내지 2주 정도 항생제 먹으면 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없애는 식으로 앞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을 때 궤양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하고 나머지는 아직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치료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항생제 1, 2주 먹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위암의 원인,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암의 조기 진단은 어떻게 해요? 예, 내시경 하시죠? 내시경 하면 됩니다. 2년 간격으로 하면 되고요. 2년 간격. 근데요, 위암은요, 정말 그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한 병입니다. 위암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내시경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찾으면요, 점막에 한정된 상태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내시경을 해가지고 점막을 절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점막을 절제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점막 절제를 해가지고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암을 치료하는데 내시경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하나도 안 하고 위를 절제도 안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위를 절제를 합니다. 근데 위를 절제를 하면은 위에 3분의 2 정도를 절제를 하기 때문에 위가 아주 조그만 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식사를 5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 5번 먹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돈이 있어도 영양 결핍에 빠져요. 밥을 5번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밥을 조그맣게 먹어야 되고 5번씩 먹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 조기 위암 상태에서 발견하면 위를 절제만 하고 항암 치료를 안 해요. 이제 그게 좋은 점인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위를 절제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 번은 주변 사람 중에서 항암 치료 받는 걸 보셨겠지만 굉장히 괴로워요. 수술 받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어쨌든 그 항암 치료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진행이 돼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을 조기 진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 초기에 찾으면 내시경 한 번으로 완치가 되는 분도 있고, 뭐 위를 절제하는 분도 있고, 나중에는 절제하고 그러니까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경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인데요. 폐암 원인은 뭐죠? 예, 담배죠. 담배 지금도 피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지금도 여기 피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예, 하시면 안 돼요. 예, 담배가 90%고요. 암 사망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망률 1등이 암이라고 지금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암 중에서 사망률 1등은 폐암입니다. 남자에서 당연히 1등이고요. 여자에서도 폐암이 1등일까요? 여자도 폐암이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사망률 1위고요. 근데 폐암의 조기 진단 방법은 뭘까요? 조기 진단은 폐 CT를 찍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조기 진단 방법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 말고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나마 제일 좋은 것은 폐 CT를 찍는 건데요. 그러나 그건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배를 끊으셔야지 CT를 찍는 건 찍어봤자 사망률이, 그 생존율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암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간암의 원인은 뭐죠? 그렇죠. 술이라고 다들 말씀하셨고, 술, 담배, 예, 둘 다 맞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가 80%를 차지하고 술, 담배가 나머지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도 인류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죠.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드디어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머니로부터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 그 균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80년대에 그 예방 접종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대 교수였던 김정룡 교수라는 분이 백신을 만들어요. 물론 그분이 세계 최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나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자적인 실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방접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에게 전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 끊는 사슬이 그런 방법이 찾아내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을 마치면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지는 걸 끊을 수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 전 국민의 10%가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미 5%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아마 뭐 20-30년 지나면 뭐 거의 1%대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분은 조기 진단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는, C형은 아직도 그 예방 접종은 없어요. 그런데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동안 치료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최근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지금 완치하는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 또 간경화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간경화가 있거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기 진단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간 초음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간 초음파를 6개월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 간격이 빨라요. 위내시경은 2년 간격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2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내시경은. 그러니까 넘겨서 안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간은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뭐죠? 이건 좀 어렵네요. 누가 고기라고 하셨어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네, 대장암 원인은요, 육류입니다. 육류.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 육류고요. 뭐 운동 부족, 또 야채나 과일을 적게 먹는 거, 또 유전인데, 유전은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어쨌든 육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를 좀 많이 먹어라, 이런 걸 권장하고 있죠. 사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은 언제나 권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래프인데요. 그냥 그 우리가 음식 중에, 그러니까 위암도 그렇고 이 대장암도 그렇고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을 말하자면 섬유가 깨끗하게 씻어 나간다는 하나 도식적인 그림이에요. 섬유를 많이 먹으면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을 씻어서 끌고 나간다, 이런 도식적인 그림이고, 저걸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계시면 돼요. 내가 섬유를 많이 먹으면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을 얘가 씻어서 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이야기인데요. 소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분은 대장암 발생이 늘어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닭고기하고 생선은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아스파탐이라는 것이 뭐 발암물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그게 막걸리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음료에, 왜냐하면 그게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음식이 들어있어요. 음료 같은데. 근데 그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많이 마시고 먹고 있는데 그게 발암물질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되었던 건데, 그 국제암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발암물질을 분류하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분류를 할 때요, 1군 또 2군 이렇게 분류를 해요. 1군은 발암이 확실한 걸 1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을 2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2군을 A하고 B로 나누었는데, A는 영어로는 probable,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A입니다. 2군 A. 2군 B는 영어로는 possible,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배제하지는 말아라라는 게 2군 B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그 발암물질 1군에 뭐가 있어요? 유명한 것들이. 발암이 확실한 건 뭐가 있어요? 담배 있잖아요. 담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1군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 뭐냐면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1군 발암물질이에요. 1군 발암물질. 그러니까 명백하다는 뜻이죠. 근데 바로 1군 발암물질인 그 가공육이 바로 대장암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군 A, 그러니까 아직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2군 A에 바로 소고기,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스파탐은 2군 B예요. 그것은 배제는 못하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어라 라는 게 2군 B인데, 2군 A면은 이미 발암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어쨌든 소고기, 돼지고기가 2군 A의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조기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은요, 50세 이상 남녀에서 매년 대변 검사를 하고, 대변 검사에서 피가 비치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 대변 검사가 굉장히 불확실한 검사이기 때문에 대변에 피가 비치는 게 대장암이 있다 하더라도 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 대변 검사 조그맣게 하잖아요. 이 안에 우연히 피가 없으면은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부정확한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게 그냥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합니다. 예,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 되고요. 50세 이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깨끗해요. 깨끗하면 5년 뒤에 해도 됩니다. 대장은 암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깨끗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5년 뒤에 하고요. 용종이 발견되면 2 내지 3년 뒤에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50세 이상에서 매년 대변 검사를 하고 피가 비치면 대장 내시경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용종이고요. 근데 이 용종이 바로 대장암의 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종이 자라다가 조기암이 되고 나중에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용종이 발견되면은 요즘 그 검진 같은 거 하는 데서 날짜를 잡아서 다시 이제 대장 용종을 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국립암센터는 그 설립자가 박재갑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또 대장암 전공자예요. 그래서 대장암 수술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두 번 나눠서 하느냐?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는 그냥 대장 내시경이 있으면 그날 바로 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떼고 있어요. 그 용종이 있으면. 그럼 무슨 뜻이죠? 용종을 다 뗀다는 건 무슨 뜻이 있어요?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잖아요. 전 단계에서 용종을 다 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의사가 그 내과 의사거든요.
내과 의사가 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다 떼내요. 그러면은요 대장암으로 발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암 그 외과 의사가 대장암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과 의사들이 다 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외과 의사를 만날 일이 없게 됩니다. 내시경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다 없애죠. 그렇게 하고 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점막 절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위내시경을 열심히 하시면은 위암이 걸리더라도 내과 의사, 내시경 의사한테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외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원인이 뭐죠? 이것도 좀 어렵네요. 네, 이것도 그 고지방 식사, 좀 기름기 있는 식사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중에서 유전이 가장 높은 암이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이모, 고모 이런 그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분 중에서 유방암이 있다면 자기는 유방암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왜 뭐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네, 유방을 절제를 했죠. 유방암 생기지도 않았는데 절제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그 자기 어머니와 이모가 다 유방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당신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죽고 싶지 않다 하고는 유방을 다 절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남성들이 많이 아까워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유방을 절제하고 거기다가 셀라인을 다 채워가지고 모양을 다시 좋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예, 모양을 충분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전에는요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유방암 수술하신 분 보셨어요 혹시? 아주 끔찍한 흉터가 막 크게 나 있었어요. 막 큰 흉터가 나 있었고 유방도 완전히 절제를 다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근육들, 이 가슴 근육들도 다 절제를 했어요. 이 암이니까 주변을 다 뜯어내면 살 거다 해가지고 다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그 의학자들이 그 유방을 살릴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해서 계속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다 살려내고 있어요. 그 유방 그 모양을. 그래가지고 그 암덩어리만 탁 뜯어내고 거기다가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세포를 죽이고 뭐 이런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생존율은 똑같이 하면서 유방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요. 지금은 암 수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막 아주 끔찍한 흉터가 있어가지고 아주 막 가슴도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생존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목욕탕도 못 가고요.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유방 모양을 완벽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방 덩어리 딱 뜯어내고 거기에 셀라인 딱 넣어놓으면 그리고 성형수술 하듯이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흉터도 전혀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방에 대해서 우리는 생존만 하면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하는 여성들은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여기에 막 큰 흉터가 나고 그러면요 어떻게 느끼냐면요 내가 이제 여자로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실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상실감이 내가 여자로서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내 몸을 보여줄 수 없게 됐다 이런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유방암에 혹시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유방암의 원인은 이런 거니까요. 기름기 있는 음식은 역시 계속 문제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걸 좀 적게 먹어야 되고 가족력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고요. 유방암의 조기 진단은 40세 이상부터 유방 X선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X선 촬영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유방을 초음파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X선 촬영을 하고 초음파를 더 보게 되고 그러나 기본은 초음파만 해서는 안 되고 X선 촬영이 가장 기본입니다. 40세부터 이것도 2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초음파가 아니고 X선 촬영을 하는 거고
초음파는 필요하대 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암이고요. 자궁암의 원인은 뭐죠? 자궁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인데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남자한테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남자는 거의 증상을 못 느끼는데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있어가지고 성관계를 할 때 이제 옮겨진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방 방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방법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예방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중생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접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자궁암도 발생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간암이 끝났고요. 간암이 막 계속 줄어들 게 명백한 거고, 자궁암도 이미 줄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지금 백신을 계속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궁암 조기 진단은 어떻게 하죠? 자궁암 조기 진단은 이제 세포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30세 이상부터 자궁 세포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2년 간격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는 모든 그 간격은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자주 해도 상관없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금방 아셨을 거예요. 위암은 예방은 어떻게 하죠? 예방은 뭐 아까 짠 음식 먹지 마라, 고기 태운 거 먹지 마라, 헬리코박터 없애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2년 간격으로 윤회식경 하면 된다고 돼 있고, 유방암은 기름진 음식이 문제가 됐고 또 유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해야 되고, 40세 이상부터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 자궁암은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예방 접종할 수 있고 2년 간격으로 세포 검사하면 되고, 간암은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 간경화가 있거나 B형시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6개월마다 초음파를 해라. 대장암은 50세 이상에서 매년 대변 검사를 하고 피가 비치면 대장 내시경을 하거나 또는 대장 내시경 하라.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그 암 검진이 있는데 국가암 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티켓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받아보셨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자기 집으로 티켓이 날아와요. 그래가지고는 뭐 여기저기 이런 데 가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뭐 자기들이 뭐 되게 아쉬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은 전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흉내도 못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저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들이 전국에 깔려 있거든요. 원래 그냥 깔려 있으니까 그게 혜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그게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 검진율이 암마다 다른데 전체가 52.3%라고 돼 있잖아요. 52.3. 그러니까 지금 그 검진을 52.3%만 받고 있어요. 국가암 검진. 물론 여러분들은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니까 개인적인 검진을 따로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걸 합쳐 보면은 약 7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암 검진을 하는 사람이 국가암 검진의 한 약 50%를 하고 있고, 개인 검진까지 포함하면 약 70%가 약간 넘게 검진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암은요,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고, 아까 설명드렸죠? 예방에 대해서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고, 3분의 1은 아직은 해결은 못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암의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은 암의 완치율을 가정한 것입니다. 물론 5년
뒤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5년이면 그래도 되게 완치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40%대에서 70%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암의 5년 생존율은 약 70%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죠. 메뉴의 위암을 보십시오. 여기 한국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의 위암의 5년 생존율은 68.9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약 70입니다. 미국은 몇 %예요? 33이라고 써 있네요. 영국은요? 20이라고 써 있어요. 일본은 60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암 치료 받으러 미국 갔다면 그 완전 미친 짓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시경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일본 사람들이 다 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잘해요. 그러니까 치료는 우리가 1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검진은 1등입니다. 검진은 1등이고 치료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니까 우리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의 5년 생존율은 우리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제가 한 번은 국제암연맹이라는 큰 학회가 있습니다. 세계 암연맹이 있는데 거기 회의를 하러 갔어요. 이제 원장 아닐 때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거기서 팜플렛을 쫙 뿌려요. 암연맹에서 만든 팜플렛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자궁암 5년 생존율 각 나라별로 뭐 한 50개 국가가 쫙 나와요. 표로. 근데 메뉴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궁암 5년 생존율 80%. 그래서 세계 1등입니다. 맨 꼴등은 이제 그 표에 의하면 우간다였고 18%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간다 여성이 된다는 것은 자궁암에 걸리면 18%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거고 한국 여성은 80%가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 차이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원래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러려니 그게 원래 그런 세상이려니 생각하고 사는 거고요. 실제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암연맹 이런 회의를 가면요, 각 나라별로 막 온갖 노력을 해요. 무슨 자궁암 검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냐, 그런 걸로 막 온갖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가면은 그런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은 이런 걸 판독할 의사가 없대요. 판독할 장비도 없어서 문제고 의사도 판독할 의사가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널려 있는 게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기쁘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느낌을 안 갖는 거죠.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1등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암이 1등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 합하면 우리가 1등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백혈병 보십시오. 어린이 백혈병 보시면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들 아시죠? 백혈병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들 마지막에 죽게 되고 나중에 눈물 뿌리고 다 그랬었잖아요. 지금 어린이 백혈병 완치율이 85%, 그리고 지금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백혈병 걸리면은 막 다 죽어갔습니다. 옛날 백혈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저도 우리가 5형제인데요. 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고1 때. 그때는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1977년이었는데 그때는 백혈병을 불치병이라고 했고 우리 동생도 죽었고요. 조지 부시 있잖아요. 조지 부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미국에 미국 암학회가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그 테이블에 보니까 조지 부시 아버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왔지 그랬어요. 이제 대통령 끝난 뒤죠. 그래서 저분이 왜 왔나 그랬더니 명예회장이더라고요. 미국 암협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해서 들어보니까 자기도 딸을 백혈병으로 잃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 부시 가문이 미국에서 거의 지금 최고 가문이잖아요. 케네디 가문에 못지않은 조지 부시 가문이잖아요. 아버지부터 대통령 둘 배출했죠 이미. 위에 아버지도 상원 의원인가 했고
또 그 아들 중에 하나도 또 뭐 플로리다 주지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국 최고의 가문도 백혈병이면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치병이 된 거예요. 예, 불치병에서 완치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백혈병 아이들이 옛날에는요, 생존만 하면 부모가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존이 기본이잖아요. 뭐 지금 8, 90%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요, 너도 이제 공부 좀 해야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지금 병원에서 암 치료받느라고 그냥 담임 선생님 얼굴보다도 그 자기 주치의를 더 잘 아는 정도의 생활을 하는데 엄마들이 막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너도 연대 가야지, 뭐 너도 어디 가야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모든 병원이요, 그 큰 병원들에 그 암 치료하는 병원들, 그 소아 백혈병 치료하는 병원들에서 다 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공부합니다. 국립암센터에도 지금 그 학교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백혈병 치료하는 병동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풍산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계속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참 부담을 갖습니다. 암 치료하느라고 그냥 그 고생 다 하면서 한편으로 공부해가지고 자기도 서울대 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네, 한 3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10명 중에 3명은 한 살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50하고 0세를 평균 내면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30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출생시 기대여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거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2023년에 태어난 아이가 보면은 이미 81.8세를 살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 남자가 78, 여자가 85세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길게 살게 되었고 영아 사망률이라는 게 그 건강 지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15위인데요. 이게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스위스보다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다 최고의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5,000불이라고 하잖아요. 스위스 같은 나라 8만 불입니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다 8만 불이에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하고 우리가 전혀 밀리지 않고 우리가 더 나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셨나요? 누구 그림이죠? 네,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이라는 그림이죠. 근데요, 이 여성이 이 모델이 된 뒤에 바로 사망했어요. 한 1년, 2년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망 원인이 뭘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다는 겁니다. 사망 원인이. 데카르트, 루소, 뭐 스피노자, 칸트 아시는 분이 많죠. 에드거 앨런 포, 쇼팽, 발자크, 맨 아래는 도스토옙스키, 또 파가니도 있고요. 이분들하고 사망 원인이 같았다는 거예요. 뭘까요? 어렵죠. 네, 답은 결핵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요, 사망률입니다. 결핵 사망률이에요. 결핵 사망률인데 그 연도를 보시면 아래에 183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840년이라고 보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1940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년 사이에 벌어졌다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00년 동안에 영국에서 결핵 사망률이 계속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결핵 치료를 시작한 그 연도는 저 뒤에 있어요. 결핵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결핵 사망률이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누구죠?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래요. 예, 잘 먹어서 정답입니다. 영양 상태 개선이라는 거예요. 이때 그 유럽에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가 들어왔어요. 이 밭작물들이 들어오면서 생산량이 확 올라갑니다. 어쨌든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뭐 이런 밭작물도 새로 들어오고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들어오고 하면서 영양 상태가 개선됐어요. 그것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죠. 나중에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구마, 감자, 옥수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원래 그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다 아메리카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콜럼부스 때문에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빙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결핵 사망률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람들은 결핵 치료를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 결핵약이 나와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영양 상태 개선이 중요했다는 거고 지금 북한의 결핵이 꽤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북한의 결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결핵약이 아니고요 잘 먹게 하는 거예요. 식량을 갖다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먹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져 가지고 결핵균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결핵약도 줘야 돼요. 결핵약도 줘야 되지만 잘 먹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걸 설명하는 것은요, 의료기술, 사람들은 건강을 찾는다면 언제나 의료기술을 생각해요. 현대의학, 첨단의학을 이용해서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연, 절주, 운동, 채식 위주의 식사, 정신건강, 수면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이 전략 속에서 현대의료를 이용해야지 건강을 지키려면 현대의학, 첨단의학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너무 치우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망 원인을 보죠. 1등이 암이고요. 2등, 4등이 혈관 질환이고요. 3등이 폐염이라고 말씀드렸죠. 5등이 자살이고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건강 위험 요인이 뭐냐라고 계산했더니 1, 2, 3등이 있습니다. 식이, 그러니까 음식이죠. 음식과 술, 담배예요. 계산할 때마다 1, 2, 3등은 순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1, 2, 3등은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1, 2, 3등은 언제나 술, 담배, 식사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 음식이 언제나 1, 2, 3등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등, 5등, 6등, 7등은요. 혈압, 혈당, 비만, 운동이에요. 4, 5, 6등은요. 다 낮춰야 되는 겁니다. 혈압 낮춰야 되고 혈당 낮춰야 되고 체중 낮춰야 되고 그 다음 운동하셔야 되고 하나 빠진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다 합하면 8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 지금부터 눈에 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술, 담배, 음식이 1, 2, 3등이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혈압, 혈당, 비만, 운동, 콜레스테롤 8가지입니다. 근데 이 8가지면은요 건강 위험 요인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에 의하면 저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이 들어가는 것은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현대의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꼭 현대의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식사를 아까 이야기했죠. 식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기 적게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어쨌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 건강을 해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담배 회사, 술 회사, 식음료 회사, 의료 자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담배 회사는 넘어갈게요. 담배가 해롭다는 거 1년에 전 세계에서 800만 명이 사망하고요. 네. 담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요. 선진국에서 거의 100개 국가가 광고를 다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광고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전 세계가 광고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편의점에서 광고하고 있고 외국에서는요. 담배를 광고를 금지할 뿐이 아니고 진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보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예전에 담배가 이렇게 생겼었고요. 경고 문구가 있는데 거의 보이질 않아요. 저거 보고 담배를 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 앞에 가가지고 이 경고 그림을 넣어라.
이렇게 시위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이게 진짜 담배입니다. 외국의 진짜 담배들을 제가 다 사가지고 이렇게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기자들이 그 사진 찍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SBS 와서 찍었고요.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가지고 국회에서 또 시위를 했어요. 원장되기 훨씬 전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도입됐지 않습니까? 담배 경고 그림 됐고요. 13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상장도 주시고요. 대통령 표창도 있었고 뭐 훈장, 국민훈장도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주시겠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고요. 네. 술이고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있죠. 술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건강이 좋아. 술 약간 먹으면 건강이 좋아.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포도주 시음하는 뭐 여러 가지 교양 있는 분들의 모임도 있고 한데요. 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알코올과 심혈관 질환이라는 건데요. 이게 사망률이고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거예요. 이게 사망률이에요. 올라갈수록 나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알코올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마시는 사람은 사망률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술을 약간 마셨더니 사망률이 떨어졌어요. 이건 더 좋은 거잖아요. 사망률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쭉쭉 올라가가지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뭐가 중요했냐면, 그러나 술을 약간 마셨더니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술을 약간 마시면 좋다. 이런 이제 개념이 나왔던. 알고 보니까 이게 자료가 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 중에는요, 암 걸리고 간경화되고 막 건강이 망가진 사람이 여기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그래프가 왜곡된 겁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죠? 무슨 말 하시는지 아는지? 그러니까 이 하나도 못 마시는 사람에는 이미 건강이 망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하루에 2잔까지 괜찮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었어요. 세계 암연구기금 같은 데서도요, 남자는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술은 2잔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까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그래프인데 모든 사망 원인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0잔, 하루에 1잔도 안 마시는 사람이 0잔이죠. 하루에 1잔 마시는 사람이 1이고요. 하루에 2잔 마시는 사람 3잔, 4잔을 하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사망률이 쭉쭉 올라가죠. 근데 하루에 1잔 마시는 사람도 0잔보다 높게 됩니다. 그리고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에 좋은 음주량은 얼마다? 0잔이라는 것입니다. 0잔. 그래가지고요, 저 그래프를 딱 보니까 담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담배하고 한 개비도 안 피우는 게 가장 좋고요, 한 개비라도 피우면 나빠요. 그게 담배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음주량, 가장 건강한 음주량은 제로다. 이렇게 선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실망하시죠? 야, 이거 뭐야? 담배 피지 말라더니 이제 술도 못 먹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희망적인 소식은 캐나다에서 음주 가이드라인을 올해 발표했어요. 캐나다 음주 가이드라인. 그런데 거기에서요, 논문을 조사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면 일주일에 2잔까지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일주일에 2잔이니까 하루로 따지면 7분의 2잔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한 잔이 0잔보다 높다는 거 알잖아요. 한 잔이 0잔보다 높아요. 근데 그건 한 잔이고 7분의 2잔까지는 0잔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분의 2잔까지는 0잔하고 똑같고 한 잔은 이미 약간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요. 많이 마실수록 괴롭습니다. 저게 그래프고요. 그 술은 1군 발암물질이고요. 아까 1군 발암물질 이야기했는데 술, 담배, 그 다음에 아까 가공류 다 1군 발암물질이고요. 그런데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요, 그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합니다. 근데 술도 발암물질이고 1군 발암물질이고 아세트알데히드도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암을 일으킵니다. 부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술은 주종에 따라서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급 술은 건강에 좋지 않을까? 야, 그 포도주는 말이야, 그 붉은빛으로 그 햇빛에 익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뭔가 건강에 좋을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막걸리는 또 좋을 거야. 산삼주는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로지 알코올량에 비례해서 해롭습니다. 알코올량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알코올량이라는 건 독한 술은 독한 만큼 더 해로워요. 아시겠죠? 그냥 알코올량에 비례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한 술 이만큼 하고 독한 술 이만큼은 같죠? 같은 만큼 해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선언했어요. 안전한 수준 음주량이라는 거 없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절주운동이었는데 지금은 금주운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된 뒤에 계속 지금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힘이 없는지 아직도 몰라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자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여러 번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조선, 중앙, 동아 뭐 이런 데다가 인터뷰 계속 했습니다. 제 이름 치고요. 서운관 치고 암 예방 이렇게 쳐보세요. 다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모릅니다. 예, 조선, 중화, 동화 다 인터뷰했어요. 어쨌든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술 권하는 사회 문화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건배사를 없애야 돼요. 아니 술을 발암물질을 혼자 먹는 것까지는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인데 남에게 더군다나 사회자가 다 술 따르세요 하고 한 잔씩 둘씩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문화예요. 그건 마치 담배를 쫙 깐 다음에 담배를 피거나 말거나 쫙 깔은 다음에 다 불 붙여주세요. 다 빨아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것을 같이 외치고 싶다면요. 건강에 좋은 물을 가지고 하면 돼요. 물에다가 물을 따른 다음에 쌩 부딪히면서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암물질을 가지고 잘해보자 이건 안 돼요. 발암물질 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예, 그건 안 되죠. 그럼 하면 안 됩니다. 인천에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식품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인간은요,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설탕과 지방과 소금에 대한 선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입맛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빵을 사 먹었는데 제과점에 가서 빵을 먹었어요. 야, 맛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달다예요, 달다. 여러분이 수박을 샀어요. 참외를 샀어요. 야, 잘 샀네. 맛있네. 이게 뭐예요? 다 달다예요, 달다. 인간은요, 달아야지 맛있습니다. 근데 내가 식품업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게 만들어야 팔립니다. 쓰게 만들면 팔리겠어요? 절대로 안 팔립니다. 근데 입맛을 이용해서 달고 기름지고 짜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더니 그것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하면 식품업자분들이 굉장히 흥분하시죠. 네. 그래서요, 제가 그것을 글로 썼더니 역시 흥분하셨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어 뭐 강력히 항의하며 의견 처리를 요청한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썼던 글이거든요. 경향신문에. 그랬더니 강력히 항의를 하셨고 저에게 의견 처리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의견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 처리를 못했고요. 협회에서 연락이 왔고요. 저렇게 저에게 의견 처리를 요청했고 처리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연락이 없으시지? 저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계속 금연운동을 30년 해왔잖아요. 그래서 괜히 첫 친구 괜히 잘못 건들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푸드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미국의 뉴욕대 영양학 교수인 네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그 미국인들을 위해서 식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저분이 이제 그 실무 책임자였어요. 편집자였는데 초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똑같이 식품업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로비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뭐로 바꿨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 섭취를 줄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바꿨냐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여라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됐어요. 포화지방이 적은 육류 섭취를 선택하라. 이건 메시지가 왜곡된 겁니다. 원래는 먹지 말라가 줄여라가 핵심인데 마치 포화지방이 적은 것을 권장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약간 왜곡됐어요. 그리고 당도가 높은 음료를 마시지 마라라고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더니 나중에 당도가 낮은 음료를 선택하라로 바뀌었대요. 이것도 메시지가 왜곡된 겁니다. 당도가 낮은 걸 권장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마시지 마라가 권장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가이드라인이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적게 먹으라라는 항목이 있었대요. 소식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네슬이라는 사람이 저걸 고발한 거예요. 저 책에다가. 그 과정을 어떻게 메시지가 왜곡됐는가. 그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됐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당도가 높은 것을 음료뿐 아니고 당도 높은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식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대로 원재료를 가공해서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거고, 채식 위주가 되어야 되고, 단 것을 줄여야 되고, 기름진 걸 줄여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줄여야 되고요, 과식 줄여야 되고요,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의식 줄여야 되고요. 제가 이건 다 넘어갈 거예요. 할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의료가 지금 과잉진료 문제가 있습니다. 과잉진료. 그 다음에 검진도 과잉검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과잉진료는 의사 개인과 병원에게 이익을 주고요,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과 건강상의 해로움을 줍니다. 근데 국민은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렵고, 상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의료인인데 이들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이득을 주는 것을 고발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혈관 이야기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2등, 사망원인 2등과 4등은 혈관 질환이라고 그랬죠? 혈관 질환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맥경화 위험인자가 8가지가 있는데 1, 2, 3등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동맥경화 위험인자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남자가 더 많은데 그것도 할 수 없고, 가족력이 중요해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흡연, 고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당뇨, 비만, 이 5가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암을 예방해야 되고,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고요. 좀 넘어가고,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실 일은 이거예요. 자, 담배 안 피셔야 되죠. 1번 금주, 일주일에 2잔까지 허용한다고 그랬고요. 채식 위주 식사, 단 것 적게 먹고, 과식 피하고, 비만 피하고, 걷기 생활화, 운동이죠.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열심히 약물로 치료하셔야 되고요. 검진은 최소 검진, 지나친 검진, 근거 없는 검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하면은요, 돈이 들 리가 없어요. 담배 안 피는데 돈이 듭니까? 술 안 먹는데 돈이 듭니까? 적게 먹는데 돈이 듭니까? 과식 피해야죠. 걷기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 신발 있으시죠? 네, 신발만 있으면 됩니다. 걷기 하는데 무슨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검진, 불필요한 검진 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연히 체질상 혈압 높고 당뇨 높고 있으면, 콜레스테롤 높으면 그건 병원 가셔야 되고요. 그건 치료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은 건강 지켜야 되는데, 건강에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돈이 많아 보이시네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연계인데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할 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번 방문할 것 같습니까? 몇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가족은 한 달 내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한 번, 2번 오기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고요. 네. 이건 저의 100일 사진입니다. 저의 인생의 전성기였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피부도 그때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 엉망됐고요. 그때는 총기도 좋았는데 지금 아주 엉망됐고요. 저희 어머니시고요. 여기 이게 어머니 손이에요. 그 사진관에 아마 등받침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받쳐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머니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고요. 맨 오른쪽이 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고요. 이건 초등학교 졸업식이고요. 중학교 졸업할 때 시골 중학교에서 수석 졸업했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고요. 왼쪽에 저희 둘째 형하고 찍은 거고요. 이제 서울대 의예과 입학했을 때 어머니하고 오른쪽 어머니시고 의사가 됐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왼쪽이 신경림 시인이고요. 그래서 85년도에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창작곡 입창으로요. 그래서 시집 5권 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8대 고려암대 원장이 됐고요. 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총장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